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국정원 18년 만에 이름 바꾼다. 또 여기서도 18년이네요. 참 특이해.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이름 바꾼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죠? 네, 뭐 이름이야 여러 번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국가정보원으로 이번에 뭐 대외정보 뭐 이런 걸로 다시 대외정보 뭐라 그랬죠? 대외안보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좀 이상한 이름은 이상해요. 자꾸 바뀌는데 자꾸 뭐 지금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벌은 개 주냐고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그동안 처음부터 세게 하시네. 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던 것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 바꿨잖아요. 예. 이제 그때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중정이 뭐 채용사 역할을 했고 또 그 채용사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박정희 시해계획이 주범들로 다 이렇게 잡히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꿨던 건데 그 뒤에 뭐 오히려 중앙정보보다 더 혹독하게 고문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고 개혁하고 인적 청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게 계속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독버섯처럼 더 이렇게 나쁜 짓들을 골라 하는 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바꾼다면 제대로 바꾸고 내용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보면 아주 경악할. 그러니까요. 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그렇죠. 막상 그 내부는 파파혐오이에요, 파파혐오. 파도 혐의. 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한 40에서 45. 그리고 대략 뭐 30배 1대1로 선거를 하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죠. 예. 근데 지금 10몇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이 국정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그 당시에 스탠퍼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바로 보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하고. 네, 세탁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이 간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을 마치면 뭐 스탠포드 대학 뭐 객원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좀 말들이 나왔는데 말들이 그때는 나왔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루머는 돌았는데 딱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을 이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나온 걸 이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좀 재밌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메모도 나오고 또 수사 대응 자료도 나오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회계 관련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뭐 이 부분도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빼박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선거에 떨어지고 해외 잠깐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죠? 네. 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객원연구원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예. 뭐 일종의 이제 피난처, 도피처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는 많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렇죠. 요구도 끊어지고 사실상 뭐 연구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도피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데
객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수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200만 불을 보냈다?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학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이제 개군 연구원도 뭐 이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도 보면은 초빙 교수가 있어도 초빙 교수마다 또 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르고 특임 교수도 경우의 수가 다르고 또 석자 교수도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주고 예. 또 사실상의 뭐 월급도 받는 걸로 20억을 미리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걸로 뭐 충분한 그런 작전을 짰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걸치는 거에 20억을 보낸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보내가 따로 빼서 돈을 유용을 따로 하는 방법을 택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을 건데 사실은 달아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 볼일 보고 뭐 어떤 뭐 큰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한번 내밀고 뭐 그런 식인데 실제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20억의 정체 과연 뭘까? 뭐 월급으로 일부 돌려받기 위한 작전이었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다만 걱정은 스탠포드 대학은 우린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외교부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압수수색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돈이 관계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장 출신이면요.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의 석좌 교수나 이런 거를 어플라이해도 오란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예. 객원연구원으로 해외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품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도 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급이 안 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만 불로 끝인지 또 뭐 샌프란시스코 주택 살려고 80만 불을 또 유용했다는 얘기도 네.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 값도 별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200만 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국정원장 시절에 정말 위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이렇게 혐의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한테 무언가 화살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네, 도피하기 그래서 위해서. 사실 퇴임식 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뇌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걸려버려요. 그 출국 금지가 없었으면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미국에 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퍼드 지금 말씀하셨던 객원연구원이 무언가 특별하게 가서 하는 것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인데 굳이 미국까지 가려고 했고 뭐 지금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나왔다면 그거는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떠야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나가 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위협이죠. 위협이죠. 이런 일이 물론 이제 못 갔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갔다면은 이거야말로 중대한 문제,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은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의 우방국가고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 간다? 그런 발상부터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요.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만 만약 중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한미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야 다 공유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갖고 뭐 납치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정보가 아무리 우리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치하지 것은 않죠.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중대한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이건 우리 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중국은 뭐 물론 중국도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은 일치하지 않고 또 반할 때가 있는데 최고의 정보수장이
그렇게 간다. 그 발상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매국적 행위라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원 전장이 미국의 집까지 사놓고 국정원 특활비로 노후 준비했다는 이제 뭐 이런 그 합리적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85만 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그 미확인 정보인데 이쪽을 이제 추적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세훈 원장이 미국 그 원장 시절에 미국 갔다 캐나다로 이렇게 뺨질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2013년서부터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 더 큰 뭉친 돈들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로 갔을 것이다. 그 지금 검찰이 이것이 MB로 흘러가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것도 지금 그 혐의를 열어놓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여러 가지 열어놓은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불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거쳤고, 그때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가서 무언가 쉽게 말하면 돈의 저수지를 캐나다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파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문제가.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내부의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사실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예. 이번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소위 말한 200만 불 저기 대학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관행, 이걸 넘어서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없애야 지금 국정원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국정원의 지금 사실 그 위치가 엄청나게 추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이 뭐 하는 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그 덜어낸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해야지, 뭐 이름 좀 바꾸고 뭐 내용 좀 바꾼다고 뭐 그게 수박에 줄 근다고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행위는 완전하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 개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거기에 따라갔던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했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서천후 2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TF팀이 있었는데, 그 대형 TF팀에서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속죄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 지금 최근에 그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개인 비리를 오히려 검찰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고 국정원은 조직 보호를 하고 이래가는 그 이제 안까지 나왔다는데, 이제 검찰 측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제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서천호 국정원 당시 2차장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방금 아까 그 자금의 저수지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리의 저수지를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날리려고 했던 그런 기회까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더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한 거죠, 범죄를. 그 빅딜이 돼도 범죄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그것도 증거 역시도 은닉. 직권남용이 될 직권남용, 거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증거들,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이제 은닉하는 은닉하면 거죠. 그럼 이제 증거은닉죄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원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일면에 국정원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직이죠. 중요하죠. 어쨌건 남북 분단 상황 하에서 국정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정작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국정원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인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몸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되는 신뢰를 잃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구조 아닌가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이 200만 불이 국정원 활동비였는데 개인적으로 빼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하나의 계좌에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국고 손실죄에 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국고 손실죄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 무슨 죄죠? 배임 횡령이요. 횡령죄잖아요. 근데 횡령죄 중에 국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먹어서 갖고 나가면
그건 이제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 그 죄형이 지금 크잖아요.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형 받은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뭐가 많이 추가돼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10년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와요. 20년 안에 또. 그래서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죠. 예. 그랬다 다시 구속이 돼서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계속 쭉 갇혀 있는 게 낫지 한번 나왔다가 그렇죠, 들어가면 한번 그걸 나왔다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굉장히 지금 구치생활 잘 못 견딘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의 과정을 보면 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한 국정원 관련해서 MB 쪽까지 올라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인데. 김관진과 김태호를 거쳐서. 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직 뭐 소환을 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는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본인의 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점점 중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결국 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국정원 돈 이게 200만 불, 22억이요. 22억에서 23억. 눈먼 돈으로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고. 특활비 한 4,500억 정도로 그냥. 어디 썼는지 잘 모르죠. 뭐 워낙 공작을 많이 해서. 근데 뭐 사실은 그동안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조작을 알겠습니다. 하려면 예.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이제 진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는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뭐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건 사실은 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무엇을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예. 보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렇죠. 자, 국회에서는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어쨌든 뭐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도 다룬 건데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국정농단에서 최종적으로 타겟을 그 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점이라고 이것을 뭐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은 우병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그 16시간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MB 시절의 국정농단 혹은 MB 시절의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점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전직 대통령을 또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 가서 좀 조사를 한다거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일단 뭐 또 보수층에서도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쉽게 증거. 말해서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예.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아니겠느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여러 번 했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독대를 했다는 것도 지금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고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 그럼 거기 관련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칫 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불렀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죠, 이제 오히려. 제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몇 번 조사를 하지 않았었을까? 몇 번 포토라인에 섰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고 뭐 전직 대통령을 그냥 단순한 혐의 정도 그냥 떠다니는 루머 정도로만 불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생각에 당연히 저거 MB가 했겠지. 이 정도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증거를 찾고 있다. 결국 원세훈 국정원장 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번에 대폭 삭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삭감을 했는데 예. 그 액수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절반쯤 삭감했으면 진짜 대폭 삭감한 건데 예. 전체 규모에서 10분의 1 정도면 뭐 대폭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식 국민들 앞에 한번 국회가 우리가 예. 한번 손 좀 봤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삭감이라 보고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왠가 하면은 지금 옆으로 센 돈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40억 가져간 걸로 돼 있고 또 30억은 어딜 간지도 모르고 한 70억 이상 빠졌고. 예. 근데 원소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금 벌써 지금 20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삭감해도 뭐 국정원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느낌 들고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이거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역할도 바꾸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고무 찬양죄라든지 불고지죄 이런 거 없애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 뭐 정치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째로 법규까지 바뀌겠다. 그럼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이 줄어야죠.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특활비도 줄여야 되고. 물론 이제 뭐 해외 정보에 더 많이 일을 하면 특활비가 오히려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제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뭐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삭감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은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보안법 내 대표적인 조항, 독소 항목이 정보 수집 범위에서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찬양고무죄, 국가정보, 예,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가 예. 계속 위헌 논란에 휩싸여 왔었어요. 예.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심하고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구속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야권 인사를 탄압하는 데도 사용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범위에서 아예 제외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보수 야당들은 이제 뭐 지금 그럼 간첩을 다 우리나라에 배회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둘 셈이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가장 큰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지금 어느 뭐 다른 기관, 그러니까 좀 아마도 경찰 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공약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견들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국가정보원이 지금 정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관이 돼버리긴 했지만 또 고유 업무 중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간첩 잡고 뭐 간첩 잡는 그런 뭐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국정원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많은 노하우를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의 범위,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소위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것들이 문제라면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꿔왔죠.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계속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개혁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버리고 경찰 수사에 넣는 것이 맞다. 경찰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 그러면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간첩 수사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간첩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군 내의 첩보부대에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당시 경찰들이 간첩 수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 내에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국정원 내에 간첩을 잡는 조직의 그 구성원들 일부를 그렇게 흡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보수 세력들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걱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70년대는 긴급조치법이 있었죠.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유 박정희 너무해 한마디만 하면 다 구속해요 바로. 그다음 80년대 저희들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이고 이 무엇이 이상해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잡혀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무 찬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때 80년대 보안법을 막걸리 보안법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뭐 기분 나빠서 대통령 욕 한번 하거나 뭐 북한도 뭐 쌀 생산이 오래 많이 됐다던데 한마디 하면 바로 고무 찬양이잖아요. 이런 소지들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거죠. 엉터리 간첩을 잡아라 했는데 있는 간첩 잡지는 못하고 없는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정권의 그 어떤 순간적 위기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간첩 사건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정원이 보통 이제 우리가 특별 뭐 사법경찰 이런 것도 그 수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정원이 대공,
정보 수집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수사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예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이번에 어찌 보면 개혁안의 핵심인 것 핵심인 같아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 과거부터 대공수사를 계속 해왔던 그게 이제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었고 최근에 보수 정권 하에서도 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얘기도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장도 한 상황이고 어쨌건 뭐 미우나 고우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예. 우리나라 지금 남북 분단 하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만 없애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뭐 정보 수집하고 수사하고 같은 쪽으로 가야지 한쪽은 정보 수집하고 저쪽 다른 조직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아까 그 허성우 비서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 대공수사권 자체를 국정원에서 뺏어버리는 게 물론 겉으로 보기엔 대공수사권, 네.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공수사권. 네. 그걸 뺏어버리는 게 이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속 시원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기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저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새 조직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내에. 그럼 새 조직의 구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 경찰 내에서 대공의 업무에 뛰어난 사람도 모으겠지만은 결국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대공 업무를 했던 전문가들을 그 조직에 새로 사람만 이관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과 역할, 축적된 노하우가 그대로 같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찰 조직에 일부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어서 이제 정치 사찰을 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정책 개입이 또는 그런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국정은 독자적으로 있으면 이거 누가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속에서 마음껏 자기들이 돈도 마음대로 썼고 수사 조작도 마음대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이제 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제 노하우나 축적된 것들을 깡그리 날려버린다. 전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분 얘기가 다 설득력 있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수사권을 갖고 대북 정보 안보 관련해서 수사권을 하라고 발의하라고 했더니 지난 이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 그거는 그 유우성 본인이 그렇고 중국에 갔다 오지 않으면 꼼짝없이 지금 한 10년, 15년 감옥을 살 뻔했어요. 지금 다행히 변호사하고 만나갖고 결혼도 해갖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수사권에서 기인한 거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정보에 관련, 정보 수집에 관련 수사권까지 주고 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 없게끔 딱 제한하는 이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계속 해왔던 곳에서 그래도 제일 어쨌건 정보도 많고 뭐 수사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제일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니 그리고 검찰에 주로 이제 이런 그 정보 담당 수사하는 데가 공안 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즘 이제 간첩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공안이 주로 선거법을 다루는데 원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대북 정보 이제 국정원의 수사에서 그쪽으로 많이 넘기는 거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검찰 수사력으로는 그 대공이나 이런 걸 수사를 할 수가 없대요. 국정원에서 주는 걸 받아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남북한 대치되는 상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면은 다른 짓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로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 지금 우리 말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제 국정원이 뭐 정치 개입을 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했던 이런 지금 이제 전 보수 정권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적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가는 게 낫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 내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국정원의 이제 노하우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여기 뭐 직원들 많이 이제 뭐 인사 이동을 하든 그런 방향 가면 거기도 그냥 국정원이에요. 어차피 이 대공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쨌건 굉장히 보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얘기 자체가.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이제 통제를 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국정원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국정원이라는 게 특수한 비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안은 어떻게 돼 하기가 있나요? 매우 현재 어려운 안은. 거죠. 현재 안은 수사권을 일단 다 넘기겠다는 거죠? 대공수사권 포함해서 모든 수사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사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국정원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다. 그럼 자유한국당은 이런 수사권, 대공수사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딱 그겁니다. 어쨌건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하고 그거 잡는 거를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도 너무 좀 과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건 이 대공수사권을 다른 데로 넘기겠다는 거지 아예 그냥 앞으로 우리 대공수사는 아무 데도 안 해.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간 좌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다소 무리하게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의 일부 조직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경찰 내에 또는 경찰의 상위 기관인 행안부라든지 이런 것의 통제도 일정 정도 받는 데다가 국회의 통제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국정원의 뭐 정보기관의 비밀 조직 속에 들어있게 되면 지금까지도 그 국회나 이런 곳에 통제가 안 됐듯이 계속 그런 문민 통제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핵심은 어떤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들여다볼 수 있느냐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거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고 그렇죠. 부정적인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럼 어쨌든 이제 수사권을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럼 넘기면 이제 대안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넘긴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팀들과 얼만큼 긴밀하게 이게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맞아요. 때. 쉽지 않아요. 이게 같은 조직에서 정보와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면은 제일 이상적이죠. 이렇게 잘만 되면. 근데 지금 워낙 이상한 모습을 국정원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국정원 관련해서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정원의 잘못된 소위 그릇된 관행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이제 전원 지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제 국정원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이렇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굳이 이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좀 잘라내서 딴 데로 넘기고 할 작업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불안해하니까 일단 불신하고 그 수사권 이런 거 일단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국정원이 좀 정상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수사권 필요하면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수사만 하는 게 수사에는 반드시 정보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정보를 협조할 같이 수밖에 하게 돼 없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걱정하시는 건 뭐 당연한 걱정이시고 누군들 우리 국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지금 보수 정당에서 지나치게 그런 걱정을 키우고 있고 또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경찰의 특수 조직으로 들어가면 그 내에서 수사와 정보가 다시 대공 정보는 그 내부에서 다 되고 경찰 정보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사실은 정보 국정원의 정보 분석이라는 것이 대개 경찰 정보에 의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경찰 정보는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정보과 정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거는 대개 이제 경찰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좀 과학적으로 더 분석하는 분석력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다. 경찰로 넣으면 경찰의 독자적 정보도 있지만 또 수사권이 가면 그 수사권 내에서도 그 대공 정보가 또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청와대 있을 때 어디 있었죠? 저는 민원제도 혁신 비서관이었습니다. 정보를 다루진 않았었네. 다루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이제 경찰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정원 정보가 어떻게 하는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국정원의 힘을 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힘을 빼는데 빼는 부분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타겟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힘을 또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해외 정보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되고 특히 우리 경제 안보에 대한 지금 우리 뭐 온갖 경제 과학 기술들이 중국으로 다 빼가고 있고 인력도 대거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직원들도 지금 뭐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 축구 감독들.
그 중국으로 다 넘어가요. 그냥 갑니까? 가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참. 가면서 리베 다섯 배 주고. 모든 기술 지식 다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국정원이 가장 앞서야 되고 그런 역할에 특활비는 더 줘도 되죠 지금. 예. 그런데 이번에 개혁안에 이제 보면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만 있는 것 같았는데 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가 이제 뭐 검찰이든 혹은 공수처가 돼서 이제 고위직급 국정원 내에서 이 수사가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을 때, 네. 우리 직원 수사해. 나쁜 짓을 했는데 딱 국정원장이 보기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 중지를 이게 참 저는 이 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외관상 위법행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중단해 달라. 이거는 뭐 국익하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수사를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악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어찌 보면 비위 사실하고도 연결되는 범죄에 연관됐을 때 이거 내 거 까지겠는데 뭐 수사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조항을 둔 이유는 이해가 되나 이 조항 역시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좀 움직임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위. 그러니까 국정원이 애당초 자기 그 설립 취지대로 했으면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게 몇 개월째 국정원이 맨날 일면 톱을 달리고 있는 그것도 국정원이 잘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국정원장이 뭐 돈을 청와대 상납했네, 국정원장이 뭐 자기 해외에다 돈을 빼돌렸네, 속죄한 카드가 속죄한 되었네. 카드가 됐네, 뭐 거기다 국정원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구속됐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고 이거 변하지 않으면 이제 안 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지금 국정원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왔던 또 지금 그냥 묵묵하게 자기를 해왔던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만한 상황이 또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정원 정보 수집 범위를 보면은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 범죄 조직, 방위산업 경제안보 침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이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는 또 이거 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안 해놓으면 막연하게 전체 범위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선을 꺼주는 거는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 백 변호사 늘 수염이 멋있는데요. 중앙정보부에 가면 수염을 강제로 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코털 뽑을 때가 제일 아파요. 김성곤 씨 저기 쌍용 회장님. 그래 이제 그 사인방들 반란 일으켰을 때 고문하고 코털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정보부가 맨 처음에 설립될 때는 방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대공 업무를 위해서 주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역할은 그것보다는 주로 정치 보복이나 정치 공작을 해왔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 그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난 9년간. 알겠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날마다 이제 일면 톱을 장식하는데 좀 좋은 의미로 일면 톱을 좀 장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원세훈 원장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곧 MB로 갈 개연성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렇죠. 어쨌건 원세훈 전 국장의 새로운 비위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비위고 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본인 개인의 비위일까 아니면 윗선에 무슨 뭔가 명령이나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정말 국가의 안보, 정보를 위해서 좀 활동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정 지지율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정치의 시즌이 오니까 네. 여론조사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네. 컨설팅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컨설팅 이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론조사 많이 네. 곧 이제 저희 대해서도 해야 될 텐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면의 미소가. 예.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MBC 사장 누가 되나요?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나서는 건 궁금해요. 아니잖아요. 예? 의원님이 나서는 건 아니, 나 아니죠. 지금 신청하려고 했더니 접수가 마감이 끝났죠. 됐더라고요. 예. 접수 마감이 끝났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샤브사 공공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이번 주는 뭘 해왔나요? 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관련한 개정.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27일 날 권익위에서 전원 회의에서 부결됐었죠. 개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농축수산물에 한정해서 그 선물이 지금 5만 원인데 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개정안이 지난 27일 날 권익위 전원 회의에 부서졌는데 그게 아무튼 과반수 7표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또 어제 내년 설 이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물 업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조금 전에 권익위에서 그렇다면 그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 대신에 그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것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12월 11일쯤에 다시 부의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 설 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TBS 의뢰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른바 빅딜이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기존 3, 5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자, 기존 안대로 가자라는 보기 하나와 또 농축수산물 한정해서 선물 금액을 상한시키자라는 의견 두 가지로 나눠서 물었는데요. 지금 그래프 나오는 거 보시다시피 3, 50 규정을 기존대로 엄격히 적용하자라는 의견이 47.7%, 또 농축수산물 한정해서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자라는 의견이 47.4%,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지난 저희가 9월 달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보기가 조금 척도가 달랐습니다. 세 가지였었는데 당시에는 3, 50 규정을 유지 강화하자는 의견이 41.4%, 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5.6%,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10, 15 의견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10만 원 올리고 선물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경조사비를 대신에 5만 원 내리자. 10, 15, 또 뭐 5, 15 이런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견에 25.3%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3, 50 규정 유지 강화 의견이 41.4%에서 47.7%로 나왔고 또 반면에 농축수산물 그 한정해서 상향시키자라는 의견도 당시 25.6이었는데 이번에는 47.4%로 특히 이제 좀 완화시키자,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서 완화시키자는 의견이 그때보다는 뭐 대략 20%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수정을 해보자. 네. 그러니까 그때 3, 50 규정을 지키자라고 하는 완강한 입장이었다가 농수축산물에 한정한다고 하니까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지방에서는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에서 완화시키자라는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가장 이제 관심 가는 대목이 이제 직업별 분표일 텐데요. 농림업 종사자들이 58.9%가 이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서 상향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5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높았던 계층은 노동직이었고요. 61.7%.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이 농축산물 유통시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죠. 51.7%가 농축산물 한정한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사무직은 50.4%가 기존대로 가자는 의견이 50.4% 응답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그 외에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상향에 찬성했습니다만 또 기존 안도 또 46.4% 팽팽하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그 20대, 30대가 기존안 의견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40대, 50대는 또 50% 이상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서는 상향시키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서 좀 계층별로 좀 다른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아, 저 아주 이렇게 혼전 양태네요. 네. 지금 이제 9월 말에 비하면 찬성 의견, 그러니까 엄격하게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금 올라갔어요. 소폭. 예를 들면 41.4에서 48% 정도로 소폭 올라갔고, 중요한 거는 이제 농축산물을 좀 예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25.6에서 대략 이게 한 47%로 훌쩍 뛰었는데, 두 배. 예, 찬반 격차가 굉장히 있다가 어쨌든 이게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원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것도 정치 아닌데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정책 컨설팅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틀리는 거 아니다. 저는 3가지로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메신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슈화시킨 장본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 총리거든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현재 그 총리로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한다. 이게 이제 중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좀 주는 인물이고 영향력이 일단 예. 셉니다.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도지사 출신이었고 예.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도 농수산이 이쪽을 계속 그 상임위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수산업, 축산업자,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슈화를 이게 시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슈화를 시켰기 때문에 메신저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주요 정책 이슈로 이게 부각을 해서 판단 유보층,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유보층들이 대거 어떻게 보면 찬성 쪽으로, 수정 찬성 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축산업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어렵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미 FTA, 재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미 그 농축산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덜어드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저는 현실성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명절 때 이게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 뭐 한우나 굴비나 과일 같은 거 주다 보면 실제로 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 좀 맞게 상향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어떤 여론 지형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걸 보면요, 이택수 대표님, 저걸 보면은 지금 이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면 국민들이 정책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부터 현명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정신이 그 47대 47 팽팽하게 나온다는 게 47대 357은 야, 이거 좀 정치와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법을 좀 한번 지켜보자.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조금 넘었는데 뭘 그렇게 촐랑거리냐. 네. 라고 하는 쪽이 그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네. 또 반면에 충분히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 이제는 네. 특히 어려운 층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숨통을 좀 튀어놓자. 네. 이 두 개가 아주 잘 조화롭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마치 짜듯이 네. 국민들 사이 빗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뭐 지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잘 지켜져 왔죠. 잘 지켜져 왔죠. 그 공직사회 분위기 또 그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또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의도의 사무실이 지금 박 부대표님이나 저나 예. 있는데 여의도 이 식당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곳들 분위기가 많이 29,000원짜리 바뀌었습니다. 김영남 정식.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업계가 뭐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굉장히 어려워진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김영란법 또 이 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이제 엿보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도 체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그 힘겨운 농축수산 업계 종사자들부터 좀 이 기준을 완화시켜주자라는 의견이 지난 9월에 비해서 예. 2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국민들의 판단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고민도 또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읽어주고 있고 또 업계에 실제 종사하는 분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다 보면 어렵다는 것이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계층별로 좀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계층과 지역별로 좀 다 좀 봐줘야 될 것 보니까 같아요. 특이한 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이 정치적 현안 같은 게 뚜렷한데 이번 사안은 좀 공교롭게 재밌게 나왔어요. 뭐냐면 20, 30대가 하나로 묶이고 40, 50대가 묶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다소 높고요. 30, 40대는 이걸 좀 완화해야 한다.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40, 50대가 좀 높은데 40, 50대는 대개 이제 그런 어떤 선물이라든가 경조사 이런 것들에 밀접하게 좀 연관된 계층 아닙니까? 40대, 50대가. 저 20, 30대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가치 이런 걸 좀 이상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이런 게 대립되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이한 건 또 60대가 찬반이 좀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총리나 정부가 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도 찬반이 좀 팽팽하게 나왔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좀 찬성이 좀 더 우세했지만 정의당에서는 엄격 적용 의견이 반대로 좀 높았습니다. 근데 보수층에서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엄격 적용 의견이 다소 높게 나왔어요. 보수층에서도 비슷하지만 약간 높게 나왔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층의 다수는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이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층이 찬반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TK나 PK 등 지방에 계신 보수층들은 이게 찬성 쪽으로 이게 좀 상향 조정하자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농민들이 좀 많으니까. 네. 근데 수도권 보수층들은 엄격 적용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보수층 보수라도. 전체로 보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로 좀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는 좀 거죠. 종사자, 지역이라든지 농민들, 직업이라든지 직업, 자영업 이런 거 중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사는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어찌 보면 농수축산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체감도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이 기본적인 본성이 보수든 진보든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네.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지지의 충성도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쪽의 충성도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 절대적인 이해가 좀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저요? 네. 저는 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네. 저도 9월에는 357이었거든요. 그냥 이제 저는 그거 무시하고 사니까. 뭐 공 하나 덮쳐도 되고 막 사니까. 왜냐면 그 대가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뭐 보낼 일이 거의 없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한테 얻어먹을 일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 29,000원짜리. 근데 그때도 진짜, 이거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제 1년, 9월인가가 1년이에요. 그래갖고 9월에 여론조사할 때 저도 357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금리도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제를 좀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 쪽에서부터 자꾸 숨통을 튀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야당에서 만약에 이게 통과되더라도 12월 10일 날 뭐 다시 전원위원회를 국민권익위에서 소집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번에 이제 원래 14명이 정족수인데 12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27일 날 부결이 됐는데 찬성이 6명, 반대가 5명, 1명이 기권. 그리고 위원장이 그 불참을 하다 보니까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다시 이제 소집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총리가 의지가 좀 강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야당에서 반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하고 수산업, 축산업 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놓고 반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예.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적 문제가 더 강하고 또 지역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아요? 네.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쟁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또 풀어주면 야당은 이제 이런 고민을 했죠. 풀어줘서 정치가 잘 되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데 나라에 망하든 말든 그 정부 여당이 박수 받는 거 싫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그 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선물은 올려고 5만 원, 10만 원 올려고 아까 경조사. 말씀드린 경조사는 낮추는 거 10만 원에서 5만 원. 이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불현듯 질문이 드는 게 네. 그럼 경조사 5만 원 해놓으면 네. 그 누가 공무원이 와서 경조사 얼마 했는지 다 뜯어보나요? 아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얼마인지 예. 볼 수도 있겠죠. 예. 그거 어떻게 봐요? 그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없이? 그 무슨 제보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겠죠. 그걸 뭐 수시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경조사비 내리는 거는 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5만 원으로 내리더라도 이제 그 조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쳐서는 또 10만 원까지 그 허용을 해주는 예. 그런 좀 탄력적인 개정안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직무 연관성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 박시영 그 집안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하면은 5만 원 이런 거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보내시면 됩니다. 100만 원요? 네. 감사합니다. 100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공 하나 빼고 예, 저 보내겠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나 뭐 그러니까 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등등. 이건 어떻게 되나요? 또 이제 돌발 질문. 박시영 공무원이에요.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5만 원밖에 못 하니까. 네. 그럼 우리 또 부인이 5만 원. 애들 이름으로 5만 원. 그 합의 20만 원.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건 안 될 겁니다. 네. 그건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건 이제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네. 바로 꼬랑지 내리는데 이름이 최경환이세요? 바로 꼬랑지 내리시네. 여하튼 이 사회적인 이 청탁 문화가 이제 청탁 금지를 시키기 위한 거니까. 개선되어야 한다는 어떤 이제 명분도 있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각자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 이슈잖아요. 이거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층별 또 지역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슈와는 조금 다른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권익위원장이 1차 회의 때 이번에 불참한 것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가 표방한 것은 반부패 이 정책 기조가 분명하고 실제로 주무부서 아닙니까? 권익위가.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장이 정부에서 이걸 수정 의견에 분위기를 띄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기가 참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뭔가를 좀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야 할 상황이고 찬반이 6대 5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12월 달에 명확하게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무적 불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읽혀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회 일정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뭐 정무적 불참 이후로는 이 권익위 내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합리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8월 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이후부터 이낙연 총리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설 대목 이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 그러니까 권익위 위원장이 이제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에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었죠. 뭐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어제 다시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 지시까지 하면서 다시 부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권익위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날 다시 전원 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보도가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이태수 대표님,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한 3, 4주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는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71.2%, 그러니까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70%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지난주가 73%까지 올랐었는데요. 71.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 화, 수요일별로 보면은 월요일 날은 72.5%, 화요일 날은 70.4%, 수요일 날은 71%였는데요. 월요일 날은 지난주 대비 소폭 이제 0.5%포인트지만 빠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25일 연이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주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입장이 일부는 소폭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 이거 문제 있는 구속 아니야? 이렇게 맡은 거죠. 네.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했었는데, 그날 또 용산 서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용산 전 서장이죠. 경찰 댓글 수사의 그 정보를 국정원에 흘렸다라는 그런 혐의로 검찰이 출석했는데, 아무튼 1년에 이 보수 인사들의 구속 이후 석방, 그리고 또 용산 전 서장의 검찰 출석 등등이 보수층의 일부 이탈을 불러와서 화요일 날은 70.4%까지 빠졌다가 수요일 날은 어제였죠. 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일간으로 좀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주춤하는데, 어제는 다시 70.4에서 71.0%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2분 만에 보고를 했고, 또 그 전날에 하루 전날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2시간 만에 NSC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해서 그 월요일 날 좀 낮게 출발한 지지율이 화요일 날 좀 떨어졌다 수요일 날 반등을 해서 여하튼 주중 집계는 71.2%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대통령 지도에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7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많이 관심사예요? 국민들이 묻죠.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지금 6개월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지지도가 이게 과연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건지 앞으로 5년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지금 섞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쪽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든 글을 쓰고 뭐 언론 기사를 퍼나르고 대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각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이게 견고하게 이런 어떤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 보통 지면 매체에서 못 봤던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그런데 이제 온라인 쪽을 많이 그 젊은층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어떤 행보들, 그 스킨십이라든가 어떤 탈권위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행보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퍼나르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 중에 하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이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특히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시선을 두기가 참 국민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변수 중에 하나는 저는 예산 문제는 조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여당 내에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왜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연성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협상하다 보면 주고받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FM대로 딱 짜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여당이 별로 없고 지금 야당에서 최저임금 보전하는 문제, 아동수당 문제, 공무원 증액 이런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어쨌든 키맨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 내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 문제가 또 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 전국 계속 가고 있고 네. 적폐청산이 그만큼 조금 너무 이게 필요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네. 그렇죠. 스탠포드 대학 200만 불은 아주
압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예, 1년도 안 됐고요. 그렇죠. 예. 5월 10일서부터 근무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고 국민들도 개혁 이제 초반기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 드라이브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계층 어제 일자로 보면 94.6%.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7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50%대 지지율을 갖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견고한 지금 지지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모양새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이어지고 이 있는 것 정도면 같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파운데이션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재밌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이 이제 언론에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 안 나타났는데 어쨌든 저 낙태죄 예. 폐지 관련해서 임신 중절로 표현하세요. 예, 임시중절.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어쨌든 천주교 교황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석 문제로 천주교가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빈번해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당분간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청원 제도를 이렇게 둔 것 자체가 신선했고 이건 상당히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린데요. 물론 네. 그 진행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게 이제 미국 그 백악관 홈페이지로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네. 그 20만 청원하게 되면 답변한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저 직접 민주주의라고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고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점 있으니까 한번 청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디다 갔다 하죠? 시의원한테 가도 도의원한테 가도 구의원한테 가도 국회의원한테 가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 112에 신고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으면 청와대가 하고 결국 청와대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입법을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보다. 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셨군요. 네. 연구 없다. 연구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네.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청와대는 결국 공은 대부분 국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 정부가 어떤 답변을 생각을 해줘야 하는지를 예를 들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게끔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제도는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도 멋있잖아요. 촛불에서 키보드로. 논이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만들었어요. 그 촛불을 들던 손에서 이제 키보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네. 야당이 저런 거 갖고 반대를 못해요. 이 부분은 반대했다가 예, 뭐 뭐 정치 쇼다. 정치 쇼 누구 프로그램 이름인데? 정치죠?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나 아니면은 행정부 예. 혹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럼요. 청와대가 이제 의제 설정 기능을 가져가고 입법부에 입법을 청원하고 하거나 또, 예. 개정하거나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원래 3D 업종이거든요. 네. 피하고 싶은 3D 업종인데 요즘 이제 하나 더 늘었고 4D 업종이 됐대요. 네. 좀 일이 무척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졌다. 그래도 뭐 들어가려는 사람들 원서가 쌓여있다는데요? 청와대요? 또 그 이번에 정무수석 된 한병도 정무수석도 예. 같은 전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원광대, 일이, 익산, 예. 옆 동네죠. 저 전라고등학교. 유명한 학교죠. 유명한 학교. 이름 없는 학교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빠진 51.3%. 그러니까 문재인 역대 대통령이랑 사상 최고예요.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5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18.6%였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5.1%, 정의당 4.7%, 국민의당 4.7%로 동률이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종대 의원 논란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지난 빠졌네요. 주중까지는 일간으로 67%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주 후반, 그다음 이번 주 초 중반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인사들의 잇따른 석방 소식 때문에 지금 좀 올라왔네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자유한국당이 오르면서 바른정당 소폭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끼리는 또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르면 바른정당이 소폭 빠지는 모습을 덜어 나타내는데 이번 주가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그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견인한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가 높기 때문에 여당 지지도가 높은 건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민주당에 돈을 내는 권리당원, 진성당원. 예. 이게 거의 200만 명에 가깝게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과거 20몇만 정도 됐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나요, 계속 지금도? 들어오죠. 물론 이제 그 지방선거의 권리 행사 기준은 9월 말로 끊었습니다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20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 진성당원이 확보가 된다면 정당 지지가 쉽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40%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 정도로 당원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당원 확충 운동을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저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권리당원, 진성당원을 대대적으로 100만 진성당원을 확보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근데 이런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자유한국당은 얼마쯤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소식이 요즘에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게 좀 긍정적일 때 언론에 나오는데 당원이 빠지면 잘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막말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기가 좀 창피한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어디 가서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하기가 힘들고. 명구스러워서 이제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도 제가 계속 강남에 사는데 나타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 60, 70% 나오는데 주위에 보면 보수 지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방법별로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게 지금 나타나고 리얼미터 이건 ARS죠? 네, 섞여 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가 이제 선거 때는 한 20% 반영하고 예. 80%가 ARS고요. ARS. 평상시에는 이제 전화 면접을 한 10%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온도차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화 면접 조사는 확실히 조성향 유권자들이 응답을 덜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대 이제 그 정부 초반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응답을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적극적이고. 마찬가지였는데요. 2013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10%, 20%더 응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역대 정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문제 제기를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패배 정당 지지자들이 응축을 하냐, 모이느냐의 문제인데 방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은 당 바깥에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또 원내대표 후보들 간의 막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이 아니면 쉽게 자력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저런 있습니다. 양상이 그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요? 상당 기간 갈 것 같은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자유한국당 보니까 홍 대표를 심판하자, 한쪽은 친박을 심판하자 하면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분위기고요. 바른정당을 보더라도 바른정당은 양경필 지사가
한국당하고 보수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또다시.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국민의당이 가장 잘한 거는 제가 볼 때 백드롭 하나 잘했습니다. 뭐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뭐 회초리했는데 그게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건데 원래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전문가를 영입해서 나름 신선한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어쨌든 당내 자중질환이 없는 것. 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네. 네.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죠. 사실 민주주의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좀 우당탕탕 그렇죠. 충돌도 있고.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가 된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이번 주 여론 동향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여론조사 갖고 다시 나타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또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네. 예. 그 미확인 정보인데 이쪽을 이제 추적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세훈 원장이 미국 그 원장 시절에 미국 갔다 캐나다로 이렇게 뺨질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 2013년서부터 있으니까 이것 이외에 더 큰 뭉칫돈들이 미국을 통해서 캐나다로 갔을 것이다. 그 지금 검찰이 이것이 MB로 흘러가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것도 지금 그 혐의를 열어놓고 추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지금 여러 가지 열어놓은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 불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검찰은.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거쳤고 그때 국회 특활비를 가지고 가서 무언가 쉽게 말하면 돈의 저수지를 캐나다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조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파도 끝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문제가.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내부의 자료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사실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된 것도 지금 확인이 된 거고 이번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 소위 말한 200만 불 저기 대학에 보낸 것도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관행 이걸 넘어서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죠.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없애야 지금 국정원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국정원의 지금 사실 그 위치가 엄청나게 추락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뭐 하는 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국정원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덜어내고 그 덜어낸 가운데서 새 출발을 해야지 뭐 이름 좀 바꾸고 뭐 내용 좀 바꾼다고 뭐 그게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 행위는 완전하게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은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 개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거기에 따라갔던 범죄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했고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3년 당시에 댓글 수사 관련해서 국정원 내에 서천후 2차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TF팀이 있었는데 그 대형 TF팀에서 이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 속죄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 문건에 지금 최근에 그게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개인 비리를 오히려 검찰에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리고 국정원은 조직 보호를 하고 이래가는 그 이제 안까지 나왔다는데 이제 검찰 측에 그런 제안을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공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제안 들어온 거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면 서천호 국정원 당시 2차장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방금 아까 그 자금의 저수지 이야기했는데 어마어마한 비리의 저수지를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날리려고 했던 그런 기회까지 있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더 숨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한 거죠, 범죄를. 그 빅딜이 돼도 범죄 아닌가, 이거는? 그렇죠. 그거야말로 그것도 역시도 직권남용이 될 직권남용,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증거들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이제 은닉하면 그럼 이제 증거은닉죄도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정원이 실망스러운 건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일면에 국정원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국정원이라는 조직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조직이죠. 중요하죠. 어쨌건 남북 분단 상황 하에서 국정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정작 중요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는 국정원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본인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몸소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되는 신뢰를 잃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구조 아닌가라는 지금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이 200만 불이 국정원 활동비였는데 개인적으로 빼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그 하나의 계좌에 잠자고 네, 있다. 잠자고 있다 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국고 손실죄에 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국고 손실죄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빼돌리면 무슨 죄예요? 배임 횡령이요. 횡령죄잖아요. 근데 횡령죄 중에 국가에 있는 돈을 이렇게 빼먹어서 갖고 나가면 그건 이제 횡령죄가 아니라 국고 손실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 그 죄형이 지금 크잖아요.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형 받은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뭐가 많이 추가돼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 10년 안에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와요. 20년 안에 또. 근데 그래서 사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한번 구속됐다가 풀려났었죠. 예. 그랬다 다시 구속이 돼서 사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계속 쭉 갇혀 있는 게 낫지 한번 나왔다가 그렇죠, 들어가면 한번 그걸 나왔다 들어가면. 거기다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굉장히 지금 구치생활 잘 못 견딘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의 과정을 보면 딱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한 이 국정원 관련해서 MB 쪽까지 올라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인데. 김관진과 김태호로 거쳐서. 네,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무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 여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이죠.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국정원 18년 만에 이름 바꾼다. 또 여기서도 18년이네요. 참 특이해.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이름 바꾼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죠? 네, 뭐 이름이야 그 여러 번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예.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국가정보원으로 이번에 뭐 대외정보 뭐 이런 걸로 다시 대외정보 뭐라 그랬죠? 대외안보정보원. 대안보정보원으로 대외안보정보원. 좀 이상한 이름은 이상해요. 자꾸 바뀌는데 자꾸 뭐 지금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벌은 개주냐고 개 못 준다는 속담이 있죠. 그렇듯이 이제 그동안 처음부터 세게 하시네. 예,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었던 것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 바꿨잖아요. 예. 이제 그때 박정희 시해 사건 때 중정이 뭐 채용사 역할을 했고 또 그 채용사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박정희 시해 계획이 주범들로 다 이렇게 잡히고 하니까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꿨던 건데 그 뒤에 뭐 오히려 중앙정보보다 더 혹독하게 고문하고 국내 정치 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고 개혁하고 인적 청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게 계속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독버섯처럼 더 이렇게 나쁜 짓들을 골라 하는 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바꾼다면 제대로 바꾸고 내용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분들 보면 아주 그 경악할. 그러니까요. 자,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까지 부패했었나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보수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국가를 염려하고 개인이 열심히 살아서 우리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수 정권을 지지를 했는데 막상 그 내부는 그 파파혐오이에요, 파파혐오. 파도 혐의.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10%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면 보수가 좀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죠. 그렇죠. 한 40에서 45. 그리고 대략 진보가 뭐 한 30배, 1대1로 선거를 하면 보수가 보통 많이 이겼었죠. 다 이겼죠. 예. 근데 지금 10몇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진짜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부터 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나오는 이 국정원 관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돌아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또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그 당시에 스탠퍼드대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200만 불이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바로 보내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한번 거쳐서
세탁을 하고. 네, 세탁을 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돈이 간 건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을 마치면 뭐 스탠포드 대학 뭐 객원연구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좀 말들이 나왔는데 말도 그때는 나왔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는 이제 루머는 돌았는데 딱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을 이제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얘기가 나온 걸 이제 검찰에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좀 재밌는 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메모도 나오고 또 수사 대응 자료도 나오고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회계 관련 자료들까지 압수수색을 마친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뭐 이 부분도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빼박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선거에 떨어지고 해외 잠깐 나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죠. 네, 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객원연구원은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죠. 예. 뭐 일종의 이제 피난처, 도피처 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선거에 낙선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요구는 많고 네. 그 요구에 부응하기 너무 어렵고 마음도 너무 괴롭고. 재정도 바닥이 나고. 네, 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 한 1년 이렇게 예. 나가버리면 그 1년 동안에 이제 연락도 다 끊어지고 그렇죠. 요구도 끊어지고 사실상 뭐 연구나 공부를 하는 가는 게 아니고 예. 도피성이 많죠. 그 뭐 그래서 그런데 객원연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교수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원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실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 객원연구원으로 가려고 200만 하고 지시받았다는 내용들에 대한 언급은 했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아직 뭐 소환을 하거나 조사하지 못하는 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본인의 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점점 중해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면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결국 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국정원 돈 이게 200만 불, 22억이요. 22억에서 23억. 눈먼 돈으로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고. 특활비 한 4,500억 정도로 그냥 어디 썼는지 잘 모르죠. 뭐 워낙 공작을 많이 해서 근데 뭐 사실 그동안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예, 있어요. 그런 그런 것도 조작을 알겠습니다. 하려면 예.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이제 진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라는 특활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뭐 정권 안보를 위해서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데 쓰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고요. 이건 사실은 원세훈 개인의 노후 대책비로 빠진 건지 도피 자금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은 원세훈을 통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가기 위한 뭐 개통에 있었던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무엇을 알 수는 없지만 꼭 밝혀지지 않겠나 예. 보는데 그 어떤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죠. 그렇죠. 자, 국회에서는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어쨌든 뭐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도 다룬 건데 조금 이제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검찰은 검찰이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이 국정농단에서 최종적으로 타겟을 그 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점이라고 이것을 뭐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은 우병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그 16시간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MB 시절의 국정농단 혹은 MB 시절의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점에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전직 대통령을 또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 가서 좀 조사를 한다거나 이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일단 뭐 또 보수층에서도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딱 떨어지는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쉽게 증거. 말해서 예. 빼도 박도 못하는 예.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이 아니겠느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대를 여러 번 했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독대를 했다는 것도 지금 이제 다 드러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고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 그럼 거기 관련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칫 뭔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불렀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면 그거는 오히려 역풍이죠, 이제 오히려. 제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냥 전직 대통령이라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벌써 몇 번 조사를 하지 않았었을까? 몇 번 포토라인에 섰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건 전직 대통령이고 뭐 전직 대통령을 그냥 단순한 혐의 정도 그냥 떠다니는 루머 정도로만 불러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국민들이 생각에 당연히 저거 MB가 했겠지. 이 정도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화된 증거를 찾고 있다. 결국 원세훈 국정원장 입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이번에 대폭 삭감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삭감을 했는데 예. 그 액수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절반쯤 삭감했으면 진짜 대폭 삭감한 건데 예. 전체 규모에서 10분의 1 정도면 뭐 대폭이라 보기는 좀 어렵죠.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식 국민들 앞에 한번 국회가 우리가 한번 손 좀 봤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삭감이라 보고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왠가 하면은 지금 옆으로 센 돈들이 많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40억 가져간 걸로 돼 있고 또 30억은 어딜 간지도 모르고 한 70억 이상 빠졌고. 예. 근데 원소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금 벌써 지금 20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삭감해도 뭐 국정원 돌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느낌 들고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이거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역할도 바꾸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고무 찬양죄라든지 불고지죄 이런 거 없애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 뭐 정치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째로 법규까지 바뀌겠다. 그럼 일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산이 줄어야죠.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특활비도 줄여야 되고. 물론 이제 뭐 해외 정보에 더 많이 일을 하면 특활비가 오히려 더 늘 수도 있겠죠. 예. 제대로 한다면은 예산을 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뭐 반대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수 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삭감해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름은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보안법 내 대표적인 독소 조항, 독소 항목의 정보 수집 범위에서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찬양고무죄, 국가정보, 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보면 찬양고무죄하고 불고지죄가 예. 계속 위헌 논란에 휩싸여 왔었어요. 예.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심하고 이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구속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악용해서 사실 어찌 보면은 야권 인사를 탄압하는 데도 사용을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관련해서는 정보 수집 범위에서 아예 제외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 하나고요.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보수 야당들은 이제 뭐 지금 그럼 간첩을 다 우리나라에 배회하도록 돌아다니도록 둘 셈이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가장 큰 핵심은 대공수사권을 지금 어느 뭐 다른 기관, 그러니까 좀 아마도 경찰 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공약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좀 이제 이견들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건 국가정보원이 지금 정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관이 돼버리긴 했지만 또 고유 업무 중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간첩 잡고 뭐 간첩 잡는 그런 뭐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국정원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많은 노하우를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의 범위,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소위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것들이 문제라면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바꿔왔죠. 그런데 아무리 바꿔도 계속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이제 개혁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지해버리고 경찰 수사에 넣는 것이 맞다. 경찰 내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맞다. 그러면 1961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간첩 수사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간첩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군 내의 첩보부대에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당시 경찰들이 간첩 수사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 내에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국정원 내에 간첩을 잡는 조직의 그 구성원들 일부를 그렇게 흡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보수 세력들이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걱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80년대, 70년대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70년대는 긴급조치법이 있었죠.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유 박정희 너무해 한마디만 하면 다 구속이에요 바로. 그다음 80년대 저희들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아이고 이 무엇이 이상해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잡혀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무 찬양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때 80년대 보안법을 막걸리 보안법을 하지 않습니까?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뭐 기분 나빠서 대통령 욕 한번 하거나 뭐 북한도 뭐 쌀 생산이 오래 많이 됐다던데 한마디 하면 바로 고무 찬양이잖아요. 이런 소지들을 없애는 것이 맞는 거죠. 엉터리 간첩을 잡아라 했는데 있는 간첩 잡지는 못하고 없는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그것도 다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정권의 그 어떤 순간적 위기 이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항상 간첩 사건이 엉터리로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국정원이 보통 이제 우리가 특별 뭐 사법경찰 이런 것도 그 수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정원이 대공, 정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수사권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예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이번에 어찌 보면 개혁안의 핵심인 것 핵심인 같아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지금 과거부터 대공수사를 계속 해왔던 그게 이제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었고 최근에 보수 정권 하에서도 또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국정원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얘기도 이제 지금 현재 국정원장도 한 상황이고 어쨌건 뭐 미우나 고우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예. 우리나라 지금 남북 분단 하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만 없애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뭐 정보 수집하고 수사하고 같은 쪽으로 가야지 한쪽은 정보 수집하고 저쪽 다른 조직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아까 그 허성우 비서관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 대공수사권 자체를 국정원에서 뺏어버리는 게 물론 겉으로 보기엔 대공수사권, 네.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공수사권. 네. 그걸 뺏어버리는 게 이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속 시원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여기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으로 보냈다 납득이 안 가지 않나요? 이제 뭐 우리가 그 대학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뭐라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이제 개군 연구원도 뭐 이 종류가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도 보면은 초빙 교수가 있어도 초빙 교수마다 또 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다르고 특임 교수도 경우의 수가 다르고 또 석자 교수도 다 경우의 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걸 하나 주고 예. 또 사실상의 뭐 월급도 받는 걸로 20억을 미리 주고 일부를 되돌려 받는 걸로 뭐 충분한 그런 작전을 짰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그냥 이름만 걸치는 거에 20억을 보낸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로 보내가 따로 빼서 돈을 유용을 따로 하는 방법을 택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했을 건데 사실은 달아놓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적 볼일 보고 뭐 어떤 뭐 큰 뭐 토론회나 이런 거 있으면 얼굴이 한번 내밀고 뭐 그런 식인데 실제 뭐 대단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20억의 정체 과연 뭘까? 뭐 월급으로 일부 돌려받기 위한 작전이었나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느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텐데 다만 걱정은 스탠포드 대학은 우린 국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있는데 과연 우리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외교부 통해 갖고 그리고 또 이제 스탠퍼드 대학을 압수수색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돈이 관계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 국정원장 출신이면요.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의 석좌 교수나 이런 거를 어플라이해도 오란 데가 여기저기 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예. 객원연구원으로 해외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품격에 안 맞는다는 얘기도 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급이 안 예. 맞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0만 불로 끝인지 또 뭐 샌프란시스코 주택 살려고 80만 불을 또 유용했다는 얘기도 네.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거 값도 별개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200만 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어쨌건 지금 현재 되돌아보면 국정원장 시절에 정말 위법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이게 혐의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상황이다 보니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나한테 무언가 화살이 날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네, 도피하기 그래서 위해서. 사실 퇴임식 하자마자 바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뇌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걸려버려요. 그 출국 금지가 없었으면 걸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아마 미국에 가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퍼드 지금 말씀하셨던 객원연구원이 무언가 특별하게 가서 하는 것도 없이 이름만 걸어놓는 자리인데 굳이 미국까지 가려고 했고 뭐 지금 또 주택을 구입하려는 그런 정황들도 나왔다면 그거는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떠야 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수장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에 그렇게 도피성으로 나가 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위협이죠. 위협이죠. 이런 일이 물론 이제 못 갔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갔다면은 이거야말로 중대한 문제,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은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고 우리의 우방국가고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국정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 간다? 그런 발상부터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갖고요. 지금 미국이니까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만 만약 중국에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중국으로 도피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보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한미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저 정도야 다 공유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고 넘어갈 문제 아니라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렇습니다. 국가 최고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미국에 갖고 뭐 납치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정보가 아무리 우리 동맹국이라 하지만은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치하지 것은 않죠. 않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중대한 정보들을 흘리고 있다. 이건 우리 국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중국은 뭐 물론 중국도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이익은 일치하지 않고 또 반할 때가 있는데 최고의 정보수장이 그렇게 간다? 그 발상 자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매국적 행위라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원 전 장이 미국에 집까지 사놓고 국정원 특활비로 노후 준비했다는 이제 이런 그 합리적 추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검찰이 방금 말씀하신 85만 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